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자동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품의 품질면이나 점유율면에서 조금씩 약진하고 있어 참 다행인데요. 일본의 자동차 관련 언론사인 미디어 과그는 이런 한국차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는 일본 내에서는 한국차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 대약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 5선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판매를 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브랜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와 기아 그리고 제너시스가 있으며 그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한국차 약진의 배경에는 일본차와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을 가졌을 뿐 아니라 유럽 자동차 메이커 등에서 활약한 인류 디자이너들을 헤드헌팅하는 등 디자인 측면에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판매 대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차량이라면서 5개 모델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대 소나타에 대해 북미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그먼트 중 하나인 중형 세단이며 도요타의 캠리와 혼다 어코드 그리고 닛산 티아나 등의 모델들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일본 차량들의 대항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나타의 가장 큰 매력은 후면 디자인인데 북미에서는 일본과 달리 전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면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인데요. 아직 판매 대수로만 본다면 일본 메이커에 미치지 않고 있지만 개성 있는 디자인의 자동차를 요구하는 소비자층에게 일본 차보다 더욱 매력적으로 비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둘째로 2011년부터 현대가 판매 중인 벨로스터이며 독특한 도어 구성을 가진 해치백으로서 기존의 컴팩트 해치백에 비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북미 시장에서는 유럽 시장과는 달리 컴팩트 해치백은 인기가 없는 세그멘트였지만 벨로스터는 그런 북미 시장에서조차 그 스타일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사가 언급한 차량은 현대의 코나이며 기아의 스토닉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스타일이 선진적이고 스포티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코나는 전기자동차 버전도 있으며 첨단 안전장비와 커넥티드카 관련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모델이며 현대의 장래를 책임질 핵심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코나는 2019년 북미에서 카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코나보다 작은 모델로서 베뉴를 언급하는데요. 북미 시장은 물론이고 신흥시장, 특히나 인도를 타겟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컴팩트하면서도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을 배려하여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등의 스마트폰과의 커넥티드 관련 장비도 탑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대자동차의 미래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수소자동차 넥소를 언급하는데요. 같은 수소차 라이벌인 도요타 미라이와 혼다의 클래리티 퓨어셀이 미래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데 비해 넥소는 얼핏 보면 일반적인 SUV와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미라이나 클래리티 퓨어셀의 손색 없는 500km 이상의 최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등 그 성능은 정평이 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수소 차량의 보급에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현재 넥소가 판매되고 있는 지역은 한국과 미국의 일부 지역이지만 미래의 수소 차량이 대중화될 무렵에는 도요타나 혼다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어 있을 것이라 기사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한국차는 존재감을 늘리고 있으며 이미 많은 시장에서 일본차와 경합하고 있다는 기사는 일본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차의 모습을 조금 신경 써서 보면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마무리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소비자 경험에 따라 현대차의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 제네시스와 현대차 그룹의 신형 모델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한국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다른 모델들의 선전도 응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미래 비전인 수소 차량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삼성과 LG가 일본 가전 메이커들을 뛰어넘은 것처럼 이번엔 자동차 업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무려 2조를 쏟아 부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기서 왜 일본과 붙는다고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짚어보고 가면 일본 기업이 사실상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순위부터 1위부터 5위까지 가보면 도요타가 1위, 다이아스가 2위, 혼다가 3위, 미쓰비시가 4위, 스즈키가 5위입니다. 도요타가 30%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좀 나눠 가지고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점유율에서 일본 브랜드의 점유율이 무려 97.5%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어떻게, 인도네시아가 일본, 그러니까 자국 점유율도 이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조단위 돈을 투자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몰빵을 때리는 것은 그만큼 일본 차랑 한판 붙어볼 자신이 있는 것이죠.
물론 업력이나 뭐 현지 시장에서의 그동안의 역사가 있으니까 브랜드 가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현대차가 일본을 인도네시아 안에서 추월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외국 시장을 공략하는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R&D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현지화해서 잘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한다면 인도네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도 차량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정 수준, 예를 들자면 20%에서 30% 정도의 점유율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뺏어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화를 강조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쪽만 봐도 삼성이나 화웨이, 뭐 샤오미 이런 회사들이 타국 그러니까 뭐 화웨이, 샤오미 입장에서는 중국 외의 국가, 삼성 입장에서는 한국 외의 국가를 공략할 때 철저히 그 현지의 트렌드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 온라인 트렌드다 하면 온라인 쪽에 특화를 시키고 대리점 위주의 문화가 뿌리 내린 그런 나라면 그쪽에 또 특화를 시키고 하면서 유통부터 판매, 심지어는 삼성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R&D 센터까지 짓죠. 철저한 현지화 전략, 그 현지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모든 걸 움직여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그 나라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수반돼야 확실한 그 나라를 공략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남아에서는 자동차 구매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급격하게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요게 자동차 구매를 온라인으로 뭔가 이게 문화에서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동남아에서는 실제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역시 현대차도 이를 알고 있듯이 옴니 채널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에서도 차량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자, 이번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과의 뭐 경쟁도 중요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완성차, 소위 생산 전진 기지 뭐 이런 거를 세우는 건데요. 공장의 위치는 정확히 자카르타 아시죠? 거기서 동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부카시시 그 델타마스 공단에 위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델타마스 공장 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면적은 약 한 78만 미러스퀘어 정도 보고 있고요. 투자 금액은 2030년까지 약 2조 가량, 정확히는 1조 8,240억 원 정도로 일단 공식적인 보도자료엔 기재가 돼 있습니다. 달러로 치면 15억 5천만 달러죠. 2030년까지 꾸준히 투자를 하는 건데 단계적으로 이제 가동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동은 2년 후에, 그러니까 사실 절대 시간으로 보면 1년 후입니다. 거의 2021년에 이미 15만 대 규모의 가동이 들어갈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25만 대까지의 가동을 보고 있습니다. 이 델타마스 공장에서 SUV나 뭐 MPV 차량 위주의 생산을 초기에는 할 거고요. 나중에는 전기차 모델까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델의 어떤 생산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언뜻 듣기로 현대차가 2017년에 아세안 시장을 지금 기억나는 게 공략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그 한 2년 정도 됐죠. 그 동안에 계속해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전진 기지를 제대로 이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차들이 인도네시아 내수로만 소요가 되는 건 아니고요. 태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데 수출하는 그런 수출 기지로도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한 거는 결국에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이제 정수석 부회장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분의 신성장 확장 전략의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인도 같은 어떤 나라들의 어떤 승용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3, 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보면 올 들어서요. 중국이 한 12%, 인도가 17%가량 폭락하면서 이 나라들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뭐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 시장들은 뭐 당연히 포화 상태니까 기존 수준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은 결국에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에서 동남아 시장에 조단위 투자를 가야 된다. 근데 보니까 여기 인도네시아에 일본이 완전 점령하고 있어. 그래, 내가 한 판 해주지. 요즘 사이도 안 좋은데 잘 걸렸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실제 이 아세안 지역의 자동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 자동차 판매량이 2015년 약 한 300만 대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뭐 한 330만 대, 그리고 지난해만 보면 한 350만 대죠. 근데 이 몇백만 대 수준인데 인구가 보면 지금 2억 7천만 명 정도잖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한 5% 정도 되고, 그래서 뭐 이 아세안 지역 판매량 중에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어떤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 뒤에 물론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도 상장한 수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차원들, 그런 어떤 상황들, 인도네시아가 한 115만 대 정도 될 거예요. 태국이 한 105만 대 정도 되고, 말레이시아부터 좀 떨어집니다. 한 60만 대 정도를 이제 연 판매량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도네시아를 신공장
현실적으로 보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양국 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부품 관세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보고 그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현대차가 이번에 과감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업체도 아니고 뭐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지만 그래도 2조를 쏟아붓는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독점하고 있다라면 뭐 모르긴 몰라도 그냥 대충 봐도 인도네시아가 일본 차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이거는 뭐 거의 종교 수준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한국 차 입장에서 웬만한 자신감 가지지 않고서는 독점 시장을 뚫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뭐 일본이랑 사이도 안 좋지만 현대차 입장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가 요즘 차도 잘 뽑아내고 있는데 현대차 요즘 차 좋잖아요. 그래서 현대기아 차가 요즘 뭐 디자인도 괜찮고 그 가격대를 생각하면 저는 꽤나 좋은 차를 뽑아낸다. 물론 이제 그 현대차 기업 구조상이 가지는 어떤 노조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게 뭐 좋은 노조라는 존재가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니고 뭐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제가 이렇게 한두 마디로 다룰 그런 주제는 아니고 한번 자세히 장단점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이게 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영상 하나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뭐 언론 플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출 규제하고 막 근데 다음 달에 과장급 회담, 국장급 회담,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일들이 있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이왕 붙은 만큼 시원하게 이기고